그러니까 추가 시간에 여기서 솔랑키가 높은 위치에서 정말 아주 럭키한 인터셉트를 하고 어차피 골키퍼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뒤쪽에 손흥민 선수 각도가 완전히 열려 있었잖아요. 여기서 뒤로 주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건 줬어야지. 뭐 부질없는 얘기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승점을 딸 수 있었던 이 경기에서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전반전 AI 평점이 전반전에 이 팀이 어떤 경기를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6점대고요. 사르하고 손흥민 선수만 7.1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실점의 빌미를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드라구신만 5점대로 좀 혹평을 받았는데 경기 끝났을 때 평점은 이게 다 녹색으로 바뀌어 있기를 기대해 봅시다. 경기 끝나고 난 뒤에 평점도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 골 넣은 벤탄쿠르에 이어서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받았는데 의미 없죠. 팀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대 승격팀 상대 전적 36전 32승 2무 2패입니다. 압도적이죠. 이런 정도의 승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승격팀 킬러인 토트넘인데 오늘은 승격팀에게 킬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15분 정도까지는 오늘 괜찮은데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던 토트넘인데 30분 넘어서면서 완전히 상대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시작을 했고요. 토트넘이 입스위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2실점을 하면서 전반전 0대2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프타임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 반더벤 빠진 거 말고는 그 자리에 드라구신 들어온 거 말고는 최정예 라인업으로 오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문전 공략에 실패를 했고 오히려 상대가 속공 올라올 때마다 문전 진입을 허용을 하면서 코너킥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실점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날 왼쪽에서는 우도기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드라구신이 있기 때문인지 오히려 벤탄쿠르도 그쪽을 많이 봐주고 우도기도 다른 때보다는 수비 가담 많이 해주고 손흥민 선수까지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면서 수비 지원을 해주는데 반대쪽에서 포로 쪽 많이 뚫리고 있고요. 또 존슨이 수비 가담 전혀 안 해주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변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또 어쨌든 드라구신이 상당히 불안하죠. 드라구신 쪽에서는 빌드업이 안 됩니다. 백패스, 횡패스 나오고 두 번째 실점 장면에도 어쨌든 자책성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골로 연결이 됐고요. 그게 결국은 우도기와 손흥민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후반전에 드라구신 자리에 벤 데이비스를 넣을 것인지 그리고 솔랑키가 전반에 살짝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 존슨이 SNS를 공격했고 SNS 다시 연 뒤로 득점력이 완전 떨어졌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거 빼고 존슨의 경기력 기여도 상당히 낮았던 거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셉세비를 그쪽으로 옮기고 중앙에 메디슨을 넣든 하더라도 그 두 지점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토트넘의 처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후반전 이대로 끝나지 않겠죠. 지금 홈에서 연속 5경기 선제 실점입니다. 이게 지금 탑4를 노리는 팀이 이런 식으로 가면 참 답이 없는데 그동안 어쨌든 계속 역전을 해오면서 선제 실점의 문제들을 극복을 해왔지만 오늘은 어떨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팀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출전 이런 거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돌려 말한 거죠. 손흥민 출전 시간을 서로 잘 조정을 하자. 직관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대표팀 보내기 직전에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좀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손흥민 선수를 일찍 뺄 수가 없대. 지금 골 넣은 선수가 지금 몇 명이나 있다고 이 팀이. 토트넘 오늘 이기면 3위였습니다. 상대는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이었고요. 게다가 이 팀은 아직 1승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서 3위인 채로 A매치 주간에 돌입할 거라는 예측은 전혀 무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늘 그렇듯이 우리의 기대를 배반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팀이 바로 토트넘 핫스퍼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한 산타 할아버지 같은 팀이기도 합니다. 1승도 못하고 절절매던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따뜻한 시즌 첫 승을 선사했던 토트넘.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돌아와서 10경기 무승에 그치고 있던 입스위치 타운에게도 따뜻한 1승을 선물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에게는 11월에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토트넘이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2골이나 먼저 내주면서 승리를 그냥 떠안기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기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던 토트넘 지금 몇 위냐? 랭킹 보시죠. 10위입니다. 오늘 마침 승리를 거둔 반 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승점 1점 차까지 따라잡혔습니다. 참, 나는 2년 차에 항상 우승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11경기 5승 1무 5패째고요. 11경기에서 승점 16점을 따내는데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노팅엄에서 잘 나가고 있는 누누 산투 감독이 토트넘에서 잘릴 때 10경기 하고 잘렸거든요. 그때 지금 포스텍 감독보다 이제 한 경기를 덜 했을 때 잘렸는데 그때 딴 승점이 15점이었습니다. 11경기를 치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승점보다 한 점이 적어요. 한 경기를 덜 했었고 입스위치전 끝나고 경기장에 야유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포스텍 감독 임기 시계가 이제 이쯤 되면은 째깍째깍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고요. 더보기 리그까지 내려가게 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10위인 상태 탑10에 턱걸이한 상태로 A매치 주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누누 감독 잘릴 때는 순위가 9위였습니다. 지금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았어요. 주어진 시간은 훨씬 더 짧았고요. 자, 오늘 토트넘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지목해야 될 것은 수비입니다. 입스위치는 이전 10경기에서 멀티골 득점한 게 딱 2번밖에 없는 팀이었습니다. 2골, 3골 한 번씩. 그런 팀한테 전반에만 먼저 2골을 내줬습니다. 그것도 홈에서. 반더벤이 빠졌다고 합니다만 그 외에는 최정예 멤버로 나섰던 팀이에요. 그런데 토트넘 수비가 심각한 게 홈에서만 지금 5경기 연속 선제 실점이라고 합니다. 역전승을 했던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공격적으로 푼 거니까 별개라고 하고 홈에서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시작하는 거, 실점을 먼저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심각한 겁니다. 최근에 반더벤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드라구신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른바 빅6로 분류되는 팀이 수비 뎁스가 이렇게 얇다는 거는 그 자체로 문제고요. 게다가 뭐 반더벤이 있을 때도 선제골 많이 내줬었고요. 게다가 코너킥 수비는 진짜 이제 고질병을 넘어서 거의 뭐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체 타이밍 얘기를 매번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나마 교체 타이밍이 좀 빨라진 느낌이 있었죠. 손흥민 애낀다고. 근데 이번 경기 골 많이 내주면서 손흥민 선수 결국 풀타임 다 찍혔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 오늘 좀 일찍 뺄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본인도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을 좀 아껴줄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이 계속 끌려가는 경기를 했으니까 손흥민을 뺄 수가 없었죠. 아무튼 뭐 수비는 뭐 드라구시는 대체자가 벤 데이비스가 있긴 하지만 수비를 교체하는 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존스는 진짜 빼줬어야죠. 제가 전반 하프타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점 상황에 수비 복귀 안 한 것도 있지만 뭐 그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본업인 공격 상황에서조차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SNS 오픈한 뒤로 골이 없다는 농담이 농담만으로 들리지 않는 게 진짜 7경기 연속골 한 뒤로 더 안 뛰어요. 플레이가 진짜 무슨 지가 살라나 메시같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진짜 원샷 원킬을 하던가. 근데 이날 원샷 원킬이 아니라 3샷 3 홈런을 때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기회 놓쳤고 슈팅 3개 다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존슨이 주사위 1 나오는 날이 종종 있다는 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이날 1이 나온 날이었어요. 그러면 하프타임 아니면은 후반 좀 이른 시간에 변화를 줬어야죠. 벤치에 메디슨도 있고 베르너도 있고 뭐 랭크쇼도 있는데 미들까지 가면 비수마도 있고 근데 무려 84분을 뛰게 했습니다. 심지어 후반전에는
이 친구 위치가 거의 뭐 어딘지도 모르게 경기를 했어요. 베르너가 들어갔습니다. 손흥민도 있고 존슨도 있었어요. 베르너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뛰고 존슨이 오른쪽에 있었지만 셉세비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면서 존슨이 오른쪽과 중앙 사이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서 뭔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시키지 않고 계속 그라운드에 있고 포메이션상의 변화를 줄 거면은 명확하게 디렉션을 줘야 되는 선수인데 존슨은 프리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질 못하면서 어쨌든 7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선수기 때문에 한 방을 기대했기 때문인지 84분이나 뛰겠습니다. 아쉽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무리 능력의 부재. 이게 이 팀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존슨 솔랑키가 득점력이 강화가 된 건 맞습니다만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날 컨디션 좋았습니다만 득점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떨어진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워낙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맨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찬스를 놓쳤을 때 아스날 팬들이 화를 낼 정도로 당연한 상황에서는 당연한 걸 넣고 이걸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종종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아직은 올 시즌에 그 정도의 폼까지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위압감이 있으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이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경기 보신 것처럼 선호형이 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은 솔랑키나 존슨, 콜루셉스키가 슈팅 각을 확보하기를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드필더 숫자를 공격적으로 일찌감치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또 경기 내에 제가 하프타임 토크 때 얘기했던 것도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선수 조합도 그대로, 선수들의 위치 그대로, 전술적인 변화 전혀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벤치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반전에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격이 후반전 거의 그대로 나오면서 공격적인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날도 골이 모처럼 코너킥에서 나왔지만 그 득점 역시도 벤탄쿠르가 헤더를 했고요.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공격수들을 같은 조합, 같은 구성으로 입스위치 수비진들이 미리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계속 슈팅을 막고 있는데도 토트넘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나마 벤탄쿠르 사르의 경기력이 최근 좋다는 겁니다. 이 둘이 특히 수비적으로 역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날 주요 기록들을 보면 벤탄쿠르가 정말 태클, 슈퍼 태클 많이 해줬고요. 인터셉트도 3번 했고 경합 상황에서 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종종 올라오기도 했었고 골까지 기록을 했고 파페 사르도 이날 사르가 평소보다 전진 패스 그래도 성공을 많이 시켜줬고요. 인터셉트 중요한 상황에 잘 끊어줬고 경합 성공률 높고요. 드리블로 볼도 많이 전지를 시켰고요. 다만 이제 공격적인 기여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셉세비가 언제나처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이날은 셉세비도 그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보겠습니다. 90분 풀타임 다 뛰었고요. 추가 시간 8분까지 다 뛰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고 슈팅 4개 때렸는데 그중에 2개만 유효 슈팅이었고요. 기대 득점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격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드리블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을 시켰고요. 패스 한 85% 정도 성공률, 키패스 그중에 2번이 있었고 크로스, 롱볼 많은 기여가 있었지만 특히 전반전에 좋은 찬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전반 3분에 손흥민이 올린 크로스가 솔람키를 지나서 존슨이 마무리 시도를 했지만 빗나갔고 이게 들어갔다면 경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전반 8분에 코너킥에서 상대가 이제 골대를 맞춰서 이게 튀어나와서 바로 역습 속공이 갔는데 여기에서도 아쉽게 골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돋보이는 장면이었고요. 후반에도 시작하자마자 존슨이 놓친 찬스를 손흥민 선수가 감차로 중거리를 때렸는데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후반 38분에 손흥민 패스 받은 베르너가 홈런을 때렸고 추가 시간에는 솔랑키가 그거는 진짜 줬어야죠.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여기서 그 각도로 내줬다면 완전히 오픈된 각도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토트넘이 홈에서 지난 12년 동안 승격팀 상대로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했었다고 합니다. 홈에서 36번 싸워가지고 무려 32승 2무 2패니까요. 그야말로 압살을 해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위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저력의 기회라고 봤었는데 너무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진 게 아깝지도 않은 졌지만 질만한 경기였고요. 일성이 간절했던 입스위치가 막판에 시간을 질질 끄는데도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로메로까지 최전방에 박아놨으면 크로스라도 올리던가 참 답답한 새벽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약. 뭐 황인범 선수 골 넣었죠. 이재성 선수도 골 넣었죠. 김민재 선수 무실점했죠. 배준호 선수 어시스트 추가했죠.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이강인 선수 멀티골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가 아주 방점을 찍어줄 걸로 기대를 했던 약팀과의 경기였는데 토트넘이 참 안타깝게 패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서 토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